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치열한 논의 끝에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구조와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하반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중은행과는 반대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 문턱을 더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 2.0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LG는 글로벌 AI 컴퍼니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 보상은 어떻게 받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오릅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됐는데요.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은 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효진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오전 내년 최저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40원 오른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한 격차가 2,590원에 달한 만큼 양측의 의견차가 커 역대 최장 기록인 110일의 심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질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최초안에 못 미쳐 아쉽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게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또는 준칙 정책 목표치를 가지고 소득 분배 개선치를 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 견해차를 좁혀놓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올 하반기 가계 기업 신용 위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과 반대로 이금융권은 지금보다 더 대출을 조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204곳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내놨는데 기업과 가계 신용 위험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를 합친 3분기 종합신용위험 지수는 36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시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종합지수를 끌어올린 건 중소기업과 가계로 1년 전 20선에서 올 1분기 30선까지 오른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 신용 상황이 나빠질 차주로 영세 자영업자를 꼽았습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된 상태인데 올 9월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종료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여파는 중소기업까지 번져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입니다. 가계 신용 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대출 금리가 지목됐습니다. 현재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평균 3%에서 올해 5월 말에는 5%까지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올 하반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은 대출 문턱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출 태도 지수는 완화를 의미하는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봤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신용대출 대환 플랫폼 등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지금보다 대출을 더 옥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올 하반기 모든 업권에서 깐깐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높은 연체율로 자산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인데 신용카드사만 대출 태도를 소폭 완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LG AI연구원이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 2.0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신약 연구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AI를 선보이며 글로벌 AI 컴퍼니로 발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AI연구원이 오늘 초거대 멀티모달 AI 엑사원 2.0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엑사원 2.0은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 특허, 논문 등 약 4,500만 건의 전문 문헌과 3억 5천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했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개발된 기존 엑사원보다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보안 문제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론 처리 시간을 25% 단축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70% 감소시켜서 동일 성능의 이전 모델 대비 약 78%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구축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엑사원 2.0에는 대화형 플랫폼인 엑사원 유니버스, 신약 관련 탐색 플랫폼 엑사원 디스커버리, 이미지 이해 플랫폼 엑사원 아틀리에 등 총 3가지 형태의 AI가 포함됐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분자 구조, 수식, 차트 등 화학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엑사원 디스커버리. 이 플랫폼은 신소재, 신물질, 신약 관련 탐색에 적용하고 있는 모델로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심층 문서 이해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 원하는 물질을 얻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전문 문헌을 검토하고 분자 정보 추출, 소재 구조 설계, 소재 합성 예측을 통해 이 과정을 대폭 줄인 겁니다. 한세이 머티리얼즈 인텔리전스 랩장은 소재의 합성과 설계에 걸리는 시간을 약 40개월에서 5개월로 만 회가 넘었던 합성의 시행착오를 수십 회 이내로 줄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LG AI연구원은 올해 4분기 그룹 내 화학과 바이오 분야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엑사원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세계 각국이 바이오 경제를 미래의 먹거리로 점찍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놨는데요.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100조 원,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바이오 신소재와 디지털 바이오 등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100조 원,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신소재,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하여 바이오 경제를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이오 경제는 연 10% 내외로 성장하며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확대, 원부 자재 국산화, 제조 역량 강화와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이 자리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홀딩스 등 주요 바이오 기업 대표와
한국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관련 협회가 참석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졸림 삼성바이오직스 대표는 의약품 개발과 사업화 성공까지는 리스크가 크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 경제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바이오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이번 장마철 폭우로 곳곳에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등 앞으로 예보된 강수량도 상당한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혹시 내 차가 물에 잠긴다면 어떻게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미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1,453건. 단순 계산하면 20여일간 장맛비에 매일 차량 약 70대가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피해 추산액은 134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장마는 이제 3분의 2 정도 지나갔다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비폭탄이 태풍이 발생했던 8월에서 9월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8월 중순 강남 일대의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액이 상당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집중호우 피해가 큰 상황이고 엘니뇨와 태풍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보다 지역별 상습 침수 지역 파악과 순찰을 더 강화하고 대응팀의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비에 나선 상황.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선 운전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 보험이라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차량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든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평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입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놔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주차 금지 구역 또는 침수 통제 구역에 차량을 방지한 경우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죠. 이런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고차를 살 때 침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박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차량 번호를 입력하자 무료로 침수 사고 내역을 알려줍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자료를 기반으로 침수 사고 발생 여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차주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수리한 경우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침수 차량. 육안으로 침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이 카바가 있거든요. 스택 카바라는데 이거를 뜯으면 이거 쉽게 뜯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보면 다 깔끔해요. 그러면 이건 침수차가 아닌데 만약에 여기에 흙탕물이 있다든가 모래 같은 거 있다든가 이러면 이거는 1단계 침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엔진 룸 열고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열고. 볼트구멍에 모래나 황토 같은 거 들어가면 사실 꺼내기 곤란하잖아요. 그 구멍들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막 모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역시 침수차일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뒤에 트렁크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양쪽에 보면 카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카바를 뜯어서 딱 봤을 때 저기 있는 배선이라든가 이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저 홈 사이에 만약에 여기에 황토물이 있다. 역시 침수차에.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 외에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의 차가 다른 지역에서 유통되는 경우에도 침수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침수됐던 차들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차값이 너무 싼 차는 주의할 것.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던 차가 자기 지역에 와서 차가 판매하는 차. 이 차는 꼭 등록원부 갑을 확인해서. 침수차를 피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구매 이후 침수 차량인 걸 알게 될 경우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명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K카와 오토플러스의 리본카 등 대형 중고차 거래업체에선 구매 후 침수차로 판별될 경우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에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큰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차량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에코프로가 화려한 황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날개단 주가는 100만 원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요.
에코프로를 향한 투자 열기가 2차 전지 전반으로 퍼지며 증권가는 에코프로 뒤를 이을 다음 주자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11만 원이었던 에코프로의 주가, 이제는 한 주당 111만 7천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과열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올해만 1000%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상승 기류를 탄 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10.7% 급등하며 네이버의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공매도 세력이 백기를 들며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간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에 손실 확대를 막고자 빌렸던 에코프로 그룹주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 주도 키워드는 결국 2차 전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자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바통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앞세운 포스코 그룹은 2030년 매출 62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료부터 핵심 소재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주의 시가총액은 90조 원대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증권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눈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평균 목표 주가는 47만 8,667원,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 상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세비캔과 성일하이텍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법안을 통해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의 비율을 일정 부분 충족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데다 유럽연합 역시 폐배터리의 수거 의무 비중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양극재 대장주로 불리던 LNF는 더딘 원재료 수질 계열화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7% 급등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올해 초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는 기후변화 완화 실패이며 두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세 번째가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었고 네 번째가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로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기업 관련자들은 기후변화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후변화 리스크에는 이제 기술 리스크하고 이제 이행 리스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기술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첫째 이제 물리적 리스크는 태풍이라든가 대홍수 등 급진적인 충격과 해수면 상승 등 점진적인 충격으로 나뉩니다. 홍수라든가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급진적인 충격은 가계의 재산 피해와 함께 기업에도 피해를 주는데요. 기업은 피해를 복구하면서 보유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고 미래의 재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사 손실이 3.6배가 늘었고 2차 보험 손실도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했다는 케이프제미니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림수산업이라든가 건설업, 제조업의 생산이 둔화되는데요. 이 중에 농림수산업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생산지가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재해로 입는 리스크가 물리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행 리스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행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경제 구조를 갖다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규제라든가 친환경 투자, 신산업 성장 등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가 되고요.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자연재난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탄소세를 부과한다든가 저탄소 에너지원의 자원의 확산이라든가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탄소 저감 설비라든가 저탄소 기술 수준 향상 등 친환경을 위한 투자는 당장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기술은 상대적으로 비용도 덜 들어가면서 효과는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기후테크 기술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도움을 주고 또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회계 및 자문 컨설팅 회사죠. PwC는 기후테크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기후변화 사태에 대응을 하거나 또 기후변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든가 그린 수소 기술,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 물관리 기술, 유전자 개량 기술 등이 이에 속합니다. 세계의 많은 투자사들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후테크가 산업을 이끌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 금액이 기후테크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PwC의 기후테크 현황 보고서에 보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누적 투자금 규모가 2,2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 수는 3,000개가 넘고요. 9,000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2년 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에 관한 기후테크에 상금 1억 달러를 내놓았을 만큼 기후테크가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기후재난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고요? 사실 기상예보 일을 하는 저 같은 경우도 참 정확한 예보를 내서 재난을 미리 사전에 정말 알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원 출신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의 원 컨선이 있습니다. 원 컨선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물이라든가 자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디지털 기술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또 원 컨선은 각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고 발생 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침수가 되고 전력망이 중단될 경우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기업이 위치한 지형과 정확한 기상 상황을 토대로 만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프라 비용을 투입할 수도 있고요. 또 공장이라든가 에너지 공급원의 위치를 분산화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금과 발생한 피해로 인한 손실액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방식이 나은지를 판단을 하고 다양한 미래 전략을 세팅하게 하는 건데요. 원 컨선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매우 정교한 판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 컨선의 데이터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술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등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업 및 부동산 투자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각 지역별 재해 환경에 따른 피해 규모라든가 시간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오늘은 기후테크 관련해서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료 수준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요율 조정에 대해서는 76%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혜택과 복지를 전방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들의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성 악화에 씨름하던 카드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간처럼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항공기 조종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외부 상황을 판단해 비행에 적용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